타이타닉에서는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살아남았지만 이후 사라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타이타닉호에서 구조된 후 실종된 생존자들에 관한 정말 기이한 이야기들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호의 가난한 승객 모두가 3등실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런던 출신 사라 데니얼스처럼 일부는 부유한 고용주와 상위 갑판 선실에 머물렀습니다. 사라는 캐나다의 백만장자 앨리슨 가족의 하녀였습니다. 남편 허드슨, 아내 베스, 그리고 2명의 어린 자녀인 로레인과 트레버가 있었습니다. 허드슨은 몬트리올에 있는 가족 중개 회사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업계에서 감리교 마피아로 불렸지만 허드슨, 즉 친구들에게 허드라 불린 그는 결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브리티시 럼버 코퍼레이션 이사회 멤버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자주 여행했고 그 결과 세계 최악의 여행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인 가사 직원들도 데려왔습니다. 조지 스웨인 운전사, 밀드레드 브라운 가정부, 앨리스 클리버 아기 트레버의 유모, 그리고 사라 베스의 시녀였습니다. 허드는 1등석 가족 티켓에 151파운드 16실링을 지불했고 이 티켓에는 자신, 베스, 자녀들, 유모 앨리스, 시녀 사라를 위한 상부 갑판 인접 3선실이 포함됐습니다. 2025년 기준 약 23,000달러입니다. 조지와 밀드레드에게 2등석 티켓조차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허드는 각각 약 13, 15파운드를 지불했는데 이는 오늘날 돈으로 약 1,800, 2,200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4월 14일 밤 11시 40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세상의 돈도 그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 앨리스는 트레버를 안고 11번 구명보트로 달려갔습니다. 1등석에서 유명인들과 저녁을 보내던 베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앨리스, 트레버, 허드슨의 행방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2살배기 로레인은 6번 구명보트에 있었지만 가족 없이 떠날 수 없어 그때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로레인을 구명보트에서 데리고 남편과 아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허드슨이 배 반대편에 있다는 말을 듣고 로레인을 아는 채 갑판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장교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로레인을 접이식 보트 중 하나에 태우려고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트에 오르려고 시도하는 순간 둘 다 얼어붙은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6번 구명보트는 65명 정원에 겨우 24명만 태운 채 출발했습니다. 한편 허드슨은 자신이 방금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북대서양에 휩쓸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앨리스와 트레버는 살아남았고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던 영국인 요리사 밀드레드도 살아남았습니다. 운전사 조지는 하층민 티켓을 가진 남자였고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Rest in Peace가 함께 붙었습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침대에 올랐으나 비명과 고함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 16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트는 겨우 반쯤밖에 차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인터뷰에 참여한 후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주소도 사진도 고용 기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이 사라 데니얼스였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끝이 없는 이야기이고 다음 생존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6번째, 윙성펑은 타이타닉에 탑승할 때 팡랑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제국시대 중국의 극심한 가난 속에 태어난 그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탑승한 8명 중국인 승객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3등석 티켓을 함께 사용했으며 가격은 56파운드로 2025년 기준 약 1,300달러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들은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뉴욕에 도착한 후 또 다른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역사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참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4명의 남성이 접이식 보트에 달려들어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장교는 그 남자들을 쏘고 싶었지만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사망했고 6명이 살아남았으며 그 중에는 팡랑도 있었습니다. 그의 구조 이야기는 영화 타이타닉의 로즈 캐릭터 탄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등석 승객 샬럿 캐롤라인 콜리어는 14번 구명보트에 있을 때 그가 물 위문에 엎드려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차가운 파도에 덮여 몸이 거의 얼어붙은 듯 했다. 몇몇 여성들이 그를 구하려고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해롤드 고드프리 로우 경위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로우 경위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여성들은 5분 만에 그를 소생시켰고 그는 움직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노를 들고 마치 생명이 달린 듯 노를 저었습니다. 로 경위는 그 작은 녀석이 뉴욕에서 쓸모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인 생존자들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인 배제법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지만 그 남성들은 곧 쿠바로 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남성들의 이름은 미국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는 반중 감정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신문들은 그들을 이기적으로 구명보트에 뛰어든 존재라고 표현했고 일부는 심지어 여성의 옷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사실은 아니었지만 팡랑과 친구들은 수치심에 타이타닉에서의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21세기에 들어서야 팡랑, 실제 이름은 윙성펑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펑은 그 참사 이후 6년 동안 카리브해에서 과일 운송선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프랑스에서 출항하는 선박에서 일했습니다. 1920년에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카고에서 세탁소를 열었고 이후 미러키에서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는 1956년에 미국 시민이 되었고 이후 시카고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이타닉호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에 91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 에야,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다가 승객 팡랑이 사실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여겨진 세상에서 차별받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타닉호 침몰 초기에 일부 승객들이 철창 문 뒤에 갇힌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악화됩니다. 5번째입니다. 26세 아일랜드 출신 가정부 애니 제인 저먼은 미국으로 가는 3등석 티켓을 위해 7파운드 15실링 2025년 기준 약 1,3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등석 여성의 경우 생존 확률은 암울했습니다. 179명의 여성 중 9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3등석 어린이 80명 중 55명이 사망했습니다. 남성들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3등석 남성 450명 중 59명만 생존했습니다. 애니는 운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하층 계급 승객들처럼 애니는 승객들이 질병 검사를 받는 특별 입구를 통해 타이타닉호에 탑승했습니다. 애니의 소박한 선실은 상류층이 터키식 목욕탕과 최첨단 체육관을 즐기던 상위 가판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푸아그라, 필레미뇽, 월도프 푸딩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3등실에서는 토끼파이, 빵과 버터로 끼니를 때우고 값싼 담배와 도미노 게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등실 승객들이 몰래 들어가서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해도 잠긴 문 때문에 가판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배에 물이 들어올 때 그들은 갇혀 있었고 애니 등 승객들은 탈출구를 찾아 복도를 급히 달렸습니다. 몇몇은 겨우 2등실 산책로, 즉 구명 보트가 있는 곳까지 왔지만 철창과 자물쇠에 막혔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들을 지키는 동안 남성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며 객실로 돌아가 죽음을 맞았지만 애니는 달랐습니다. 문이 아직 잠겨있고 승객들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릴 때 애니는 그 위를 넘어 구명보트 갑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애니는 그냥 뛰어내렸고 구명보트에 떨어지면서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등에 발길질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애니가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환영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총성이 나고 남자가 물속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애니의 목적지는 병원에서 복부 부상을 회복한 후 매사추세츠에 있는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갔지만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니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를 만났고 가족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에서 사랑이 식어버린 이야기 중에서 다음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4번입니다. 미국인 엘리노 지나비브 카사비르는 36세였고 1등석에 머무르고 있다가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그녀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루이스 피크와의 첫 결혼은 시작부터 거의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직후 피크는 강박적인 도박꾼이자 술주정뱅이로 변했습니다. 엘리너는 남편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동안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수를 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으며 다음에는 미래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느질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던 삶은 그녀의 팔에 통증을 남겼고 이로 인해 그녀는 헨리 카사비르 박사를 만났습니다. 카사비르는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피크는 부유하거나 교양 있거나 인맥이 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스타인웨이 가문, 아버지는 제약회사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엘리너의 아름다움을 숭배하며 그녀를 기내비어 그녀는 그를 아서라 불렀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1909년에 결혼했을 때 엘리너는 자신의 고생스러운 세월이 이제 정말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뉴욕에서 매니큐어 사업을 시작하자
헨리는 다른 여자 때문에 이별했습니다. 엘리너가 새 사업을 접고 그에게 헌신하겠다고 하자 헨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333, 오늘날로 치면 $1만 가 넘는 고급 맨해튼 미드타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한 달 생활비는 약 $1,000로 현대 기준으론 $30,000를 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헨리가 막대한 재산을 잃은 뒤로 다툼이 계속됐고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본 그는 월스트리트의 불투명한 금융이익을 탓했습니다. 엘리너는 그의 무모함을 탓하며 첫 남편도 도박꾼이었지만 유형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후 불륜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너는 침실 침대 위에서 미소 짓는 아일랜드 하녀 캐서린을 발견했고 그녀는 바로 해고됐습니다. 엘리너는 나중에 캐서린을 추궁했고 캐서린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와 헨리는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언쟁이 벌어졌고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헨리는 엘리너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든 사이 혀에 약을 떨어뜨리거나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1년 그들은 무고한 당사자로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엘리너는 한 달에 $200, 오늘날 약 $6,500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다시 가난하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프랑스에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엘리너 자신도 그곳에 있었는데 헨리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12년 4월 10일 셰르부르에서 타이타닉호에 탑승했고 남편이 정말로 얼마나 아픈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그 유명한 배를 탈 계획이 없었지만 운명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5파운드로 2등석 티켓만 살 계획이었고 배의 사무장 휴 월터 맥갤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절박함과 매력에 감동한 맥갤로이는 그녀를 1등석으로 승급시켰습니다. 그녀는 금융가와 권력자들 사이에서 식사하다가 옆자리에 부유한 미국인 주식 중개인 해리 앤더슨이 앉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식사하며 금방 무도회장에서 춤췄습니다. 엘리너는 다시 호화로움 속으로 돌아왔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할 때 그녀는 혼자 선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려고 선실을 나가 곧 앤더슨을 찾았고 맥갤로이 씨는 따뜻한 옷과 구명조끼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지만 엘리너가 자신의 선실로 돌아와 배가 앞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앤더슨과 다시 만나 보트 갑판으로 갔고 여성과 아이들 우선 원칙에 따라 헤어졌습니다. 엘리너는 12시 28분 5번 구명보트에 탔고 카르파티아 호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녀가 앉아 다른 여성들의 잃어버린 보석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앤더슨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수년간 조사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헨리가 위자료 문제로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헨리는 그녀가 자신을 망쳤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27년 그는 그녀에게 매달 $150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곧 파산을 주장해 $50로 줄였습니다. 이후 지급을 중단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1년 그의 재산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엘리너는 밤낮으로 바느질하며 아픈 팔의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런던, 1958년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며 타이타닉에 관한 영화인 A Night to Remember의 뉴욕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확인된 사망일도 부고 기사도 없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69년이나 1970년경 맨해튼의 허름한 하숙집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장례식 여부도 알리지 않았고 소박한 장례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타이타닉호의 웅장한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고 산업계의 거물들과 식사를 하며 최고의 옷을 입었던 여인은 결국 뉴욕시의 벤치에서 옷을 수선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논란이 된 생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유일한 일본인 승객이었던 마사부미 호소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러시아에 능통했고 일본 교통성의 대표로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먼저 런던에 들렀고 이 결정으로 타이타닉호에 탔습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하자 42세의 호소노 씨는 선실을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승객들처럼 배가 침몰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보트 데크로 갔다가 스튜어드에게 쫓겨났습니다. 스튜어드는 호소노 씨의 아시아인 외모를 보고 그를 3등실 승객이라 생각하며 데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호소노 씨는 다시 데크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족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성과 아이들이 13번 구명보트에 오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구명보트의 두 자리가 비는 걸 본 호소노 씨는 그중 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서양 해상 규칙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결정은 평생 후회할 선택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 회서 담요에 쌓여 있을 때 주변엔 사랑하는 이를 찾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에서 남자가 수치심을 안고 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명예와 희생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국가적인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유일한 일본인 남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사무라이의 규범에 따라 명예롭게 죽었어야 할 비겁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신문들 역시 가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남성들이 용감히 배와 함께 침몰했다고 말하며 이 비겁한 밀항자는 몰래 구명 보트에 탔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호소노는 무라치부라는 사회적 배척을 당했습니다. 증오 편지가 매일 그의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죽었어야 했다고, 나라를 망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를 불면계의 예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1939년에 사망할 때까지 수치심 속에 살았으며 일본 언론이 그를 남자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예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는 아내와 4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인물은 호소노 씨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타이타닉 선원 제임스 포워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출생 기록은 없지만 1884년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타이타닉에서 숙련된 선원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독수리와 검, 여성들의 문신이 흉터투성이 몸에 새겨진 제임스 포워드는 관습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육지에 있을 때는 사우샘프턴의 선원 숙소에서 지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한 달에 5파운드 오늘날로 치면 약 93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요. 타이타닉호 승무원 약 76%가 사망했으나 제임스 포워드는 구명보트 16번에 탑승해 생존했습니다. 이후 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타이타닉호 사건 후 제임스 포워드는 다시 선박에서 일했으며 뉴질랜드에 정박했을 때 욕설로 잠시 수감됐습니다. 그는 호주에 정착했고 그곳에서의 선상 생활은 194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SS 아루나호에서 일하던 중 빅토리아 해안에서 약 22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는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선원들은 보통 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거친 말투가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제임스가 스스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고단한 외로움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처음 왔을 때처럼 떠났습니다. 원치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승객인 그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해피엔딩입니다. 1번 엘리자베스 앤 윌킨슨. 맨체스터 친구들에게 리지로 불린 그녀는 30세였고 평생의 여행을 위해 타이타닉호 승성원에 26파운드, 오늘날 약 5,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영국의 노동계급 소녀가 어떻게 그런 호화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점은 왜 노동계급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노동계급 소녀는 미국으로 갔을까요? 겉보기와 달리 리지는 가출했습니다. 리지는 남편 사무엘과 자녀 없이 살다가 새로운 연인과 대서양을 건너 새 기회를 찾으려 한 듯합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 바트럼 폰소프였으며 그림즈비 출신의 성공한 가구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우샘프턴에서 타이타닉호에 탑승할 때 두 사람은 부부로 가장했습니다. 리지 씨는 신혼여행으로 캘리포니아 해변에 간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제 여유로운 삶을 누립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하자 리지 씨는 구명보트가 약해 보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권총을 든 승무원이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하자 그녀는 바로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짜 남편 해리 씨는 손을 흔들며 작별했고 영국 신문들은 동행자 폰소프 씨가 배와 함께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10,000 상당 보석과 함께 발견됐다. 그 금액은 2025년 기준 약 18만 19만 5천 달러입니다. 영국 신문들은 그녀가 필라델피아의 친척을 방문 중이었다고 보도해 그녀를 영원한 망신에서 구했습니다. 리지도 다른 생존자들처럼 몇 주간 충격에 빠졌지만 고통을 참지 않고 화이트 스타라인에 남편의 죽음에 대한 $10,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그녀의 거짓말을 밝혔고 그녀가 애인과 있는 동안 진짜 남편은 맨체스터 집에서 눈물을 삼켰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사무엘이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뿐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타이타닉에서 얼어붙은 바다에 빠지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